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소 속에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회견 전후로는 내내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6선을 지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했는데 여야 막론하고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도 관심이고 탈당한 사람들의 이합 집산도 관심이죠.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가 내일 오전에 전격 만나기로 한 소식도 주목됩니다. 통합 비대위 수용 여부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29일) 금요일 뉴스 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협치를 약속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을 두고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전격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남 결과가 신당 창당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땅을 오늘부터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주민들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로 집계돼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내년 첫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전국 132곳에서 117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관 8천여 명을 투입하고 테러 위협도 대비합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주말인 내일 점차 해소됩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는 눈이 마리는 내리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동은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두 대표 모두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 팽팽한 대결 구도를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여당의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처음 찾았습니다. 취임 인사차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환한 미소와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환대해줘서 고맙다.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덕담도 빼놓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선공에 나선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좀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콕 집어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회동에 앞서 협치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위원장을 비판한 뒤 공개석상에서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전에선 미소를 띄었던 한 위원장 역시 이 대표와 만남 직후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방침을 못 받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통과되는지를 보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통과됐으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라든가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당에서 잘 정하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란 입장 또한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첫 회의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은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는 등 선명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신경전 이면에는 각자 부각하려는 검사 대 피의자 구도, 검사 독재 구도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이 같은 프레임 경쟁은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 말고 서둘러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관련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부권을 언급한 건 오만이자 독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며 배우자 관련 사안에 제2요구권을 쓰는 게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썼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문구를 일제히 부각하며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쌍특검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법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특검법을 통해 출범한 특검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특검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룬다면 정략적 의도만 자인하는 게 될 거라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애초부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총선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첫 주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연초 전국은 재표결을 둘러싼 후폭풍에 급속히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내일 만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 집이라도 찾아뵐까 했는데 일정 조율이 돼 내일 오전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해온 통합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 방안을 가지고 가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라면서 만나보고 서로 노력해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이들과 가까운 여야 인사들의 탈당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여당에선 천하람 전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각각 이준석,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는 도덕성과 공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은 김남국 의원의 차지였고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명에 사고판 금액은 각각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발단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는 550억 원이 넘어 전체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 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 누적 금액은 68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 수와 금액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임기 시작 당시 8명이 1억 7천만 원을 보유했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엔 17명에 9억 2천만 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8억 4천만 원을 보유해 자산 규모가 6배 뛰었습니다. 60억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 됐어요? 10억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아마 8, 9억 정도 남아있는. 또 지난 6월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에 자진 신고했는데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것과 달랐습니다. 의원 10명이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부분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소액이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결제에 사용되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목을 끌었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기획재정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관련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가상자산 등록 규칙을 정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의 신고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건 지난해와 올해 2해뿐입니다.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건데 돼지고기와 우유, 달걀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폭염과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6%, 수산물은 5.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 11.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사실 이번 23년에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또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모인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시공순위 16위인 태형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에 이릅니다. 워크아웃 신청 충격에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급히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하면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장들이 급히 모여 기존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과도하게 자금 회수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를 지원하다가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PF 우발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PF 우발 채무 규모가 크고 자금력 부족과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 확대로 금융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공공부문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는 등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내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 호 정도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형건설 사태로 빚어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가까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2008년까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있던 부지로 이후 미술관이 들어섰지만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이 여전히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묶여 있었습니다. 또 서울 중구의 서울시 평생학습원 예정부지도 그동안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통제 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이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행위를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등의 개발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국방부가 이 부지들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전국의 5,400만여 제곱미터 땅을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화천 일대의 접경 지역이 대부분으로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조치원 비행장 인근 세종시 일대는 최근 전투기가 다니지 않고 헬기만 다니는 점을 고려해 기존 1,500만 제곱미터였던 비행 안전구역을 300만여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충남 태안의 공군훈련장 일대 74만여 제곱미터도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 지자체와 군 당국 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을 반영한 조치라며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최종 승소하게 된 건데 법무부가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과 충돌을 반복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변경하는 등 징계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 반면 한동훈 당시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판결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징계 감찰 과정에서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윤 대통령 상대 소송에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이해충돌 문제 등을 들어 해임하면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소송 대리인 역시 YTN과 통화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고 싶었다며 상고를 포기한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폭발했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내년 1월 2일 윤 대통령의 승소 확정으로 3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 없이 종결되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을 다 봤는데도 상고할 결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최상목 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 등으로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선 사회적 공기인 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고 있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새 내각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루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건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막가파식 임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전문성 부재와 양심 부재가 확인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건 오로지 언론 장악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아집과 독선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곽정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경찰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곽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인물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임료 이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 경감에게 대기 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감이 대기 발령을 받은 건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대기 발령 조치는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인 곽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무마 청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검찰청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까지 준비한 현직 검사 등을 즉각 인사조처하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과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 속에 많은 눈이 예고돼서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미세먼지. 수도권보다는 충청 이남 지방의 농도가 짙어지며 시야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점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대기 중 오염물질을 씻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내륙 최고 10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새해 첫날에는 눈구름이 물러나며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당분간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의 끝과 내년의 시작을 밖에서 맞이할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1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개묘년을 보내고 갑진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보신각을 비롯해 전국 33곳에선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시기, 일출명소인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울산 간절곶 등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전국 132곳에 모일 거로 예상되는 인원은 117만여 명.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관리에 경찰관 8,2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현장에는 2,400여 명의 경찰이 퍼레이드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에 투입됩니다. 경찰 특공대와 드론도 혹시 모를 테러 위협에 대비합니다. 13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간절고제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면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방송을 통해 밀집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른바 DJ 폴리스 차량이 배치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 서울 종각과 광화문 일부 도로가 통제되는 등 전국 명소 주변은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배우 이선균 씨가 4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식장에서 이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발인식에는 동료 배우들과 감독 등 영화인들이 참석해 이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김선호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서민대책위는 정부가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교재에 실린 사실조차 신 장관 등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 영토 분쟁 표현과 관련해서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신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자신이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며 개선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일본의 호응과 함께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여전한 데다 일본 정치 상황은 내년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올 한 해만 7차례나 이어졌습니다. 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이후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통화수합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는 급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한미일의 안보 협력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의 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특히 교과서를 통해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부각하는 등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정계 인사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정권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의혹과 지지율 폭락으로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계 개선에 호흡을 맞췄던 기시다 총리의 퇴진론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치 상황은 내년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변하지 않는 과거사 인식과 일본 내부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미국의 메인주에서도 2024년 미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인데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주 주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입니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할 것을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메인주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통해 벨로주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이런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준다며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습니다.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it's the U.S. Supreme Court that's going to make the final decision whether Trump can stand the ballot in those two cases and indeed all the other states in the nation. 연방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질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수장으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 안에서요? 네.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라든가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랬습니다. 자, 비공개 회동하기 전 발언 그리고 회동 이후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게 뭐 첫 상견례 자리라서 그런가요? 서로 뭐 환대하고 화답도 하고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그 여야 간의 날카로운 공방 때문에 걱정하는 시민들도 꽤 있었는데 첫 상견례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직 대표가 한 사람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탈당을 하여 신당을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당제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는 이해가 일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와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용한 힘겨루기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 얘기는 예상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원칙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통 이제 약간 병리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렇게 양당 대표가 만나면 굉장히 그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 같으면서도 상대방의 패부를 치르는 촌철살인의 그런 그 어록이 한 가지씩 나오는데 이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억나는 촌철살인은 못 남기고 끝낸 것 같습니다. 촌철살인은 없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선거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하면서 감정 싸움하지 말고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 얘기 한 부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또 그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임할 때 한 얘기인데 이걸 가져와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던가 전세 사기 특별법 협조를 요청해달라 이걸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네. 요 세 개 정도에서는 여야 협치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태원법이나 전세사기법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빌미 삼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썩 공격을 한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포장은 아주 부드럽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물론 뭐 이 원인을 누가 이 이태원 문제라든지 전세 사기 문제의 실제 원인이 뭔가에 대한 토론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민주당이 주도하에 가는데 협조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부분은 병리평으로 간다라면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원래의 그 기조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한동훈 장관에게 선물 하나 주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빨리 정리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미있게 본 거는 이제 이 회동 이전에 오전에 김진표 의장을 예방했을 때의 그 폴더식 90도를 뛰어넘을 것 같은 인사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각도로 몇 도까지 숙여지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조금 그런 그 자제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맞춰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과정도 또한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정치의 훈련의 과정 아닌가. 계속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야당을 톡톡 쏘아대던 그런 입장에서 일정 정도 당 대표가 됨으로써 이렇게 뭐 검사와 피의자 관계를 뛰어넘는 대등한 관계로서의 어떤 데뷔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이 상견례 앞서서 최고위원 회의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의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여의도의 여야 협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상견례고 또 당마다 현안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첫 만남에서 누구든 먼저 시비 걸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그 쌍특검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것을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의 과제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소해주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구제부터 정부 돈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정부가 예산으로 얼마만큼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그 앞으로 부딪힐 일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언급이 나올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다만 좀 화면에서 계속 두 사람 만날 때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두 분이 만난 장소가 이재명 대표 당 대표실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면 백드롭에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은 수용하라 이게 딱 걸려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을 아마 노렸지 않겠습니까? 백드롭에. 네. 그렇지만 장소 정할 어쨌든 때부터 다 예, 뭐 그것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신 분이 예방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가는 거고 그걸 갖고 저기서 왜 내가 오는데 이런 백드롭을 그러냐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뒤로는 두 분이 만나기 전에는 날선 공방을 했지만 두 분이 만나서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자,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뭐 그래도 두 사람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저 장면 자체도 만약 서로 뭐 멱살을 잡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저런 정도의 예우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첫 상견례의 이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그 임명직 당직자 인선도 추가 공개했는데 가장 관심인 부분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실무를 맡게 될 사무총장을 누가 맡느냐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굉장히 좀 이 사무총장의 초선 0.5선 임명하는 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당에서 맡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네. 특히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제였나요? 비서실장도 또 임명을 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율사 출신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젊다는 것이죠. 그러고 지금 특히 사무총장의 경우는 경륜도 필요할 텐데 지금 0.5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음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제 젊게 가자. 그냥 젊게 가는 것 자체로 이제 아마 대중들에게 어필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젊다라는 건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다가 어떤 패기라든지 추진력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어떤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돌출될 때 또 비판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데다가 제가 볼 때 저렇게 전문 초선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소위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그런 권한보다는 위로부터의 어떤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위계적인 그런 지금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 내지는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좀 우려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도 보면은 보통 전현직 의원들이 임명이 되어 왔는데요. 전 조선일보 기자가 또 임명이 됐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오늘 이 임명직 당직자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당에서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리돼 있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 형식, 스타일 모두가 파격인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저런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기존의 문화가 따라올 만큼 속도를 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네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 와서 일방적으로 영국 프리미어 선수들 뛰는 정도의 빠른 발을 기대하면서 패스를 한다.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죠. 백드롭에 나와 있습니다만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함께 가려면 사실은 노장층이 어우러지고 아주 초선들이나 전문가들, 젊은 사람들이 앞세우지만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누군가는 커버해야 되는데 만약 집단적으로 다 초선들 다 이렇게만 해봤을 때는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이 설령 본인 스스로가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집단적인
멘붕 상태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비대위가 겪어야 될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실제로 보면 어떤 뭐 말은 비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정치 입문을 하지만 않았지만 사실은 거의 아주 발언권이 센 보수적인 거의 거구성의 어떤 비평가들을 모셔왔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싸움으로만 가지고 특히 여의도 연구원장도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로 계속 이렇게 분석해 가고 그렇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뭐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칼질하는 것밖에 없거든.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지니까 빠지시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굉장히 내년 초에 당 분위기가 피바람 나고 굉장히 대립적인 부분이고 잘 못 풀었을 때는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우리가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현재 180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통과될 때 19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탈표가 그럼요. 나올 가능성이 당장 1월 중순에 그런 19표가 이준석 코에 타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의외로 당내 좀 부글부글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조화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첫 비대위 회의였잖아요. 임명장도 수여하고 비대위원들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요. 좀 사진 한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양쪽 가장자리에 두 분이 딱 서 계세요. 눈길을 모았죠? 저 사진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가운데 그리고 정치인들 사진 찍을 때 보면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가운데에 와서 찍으려고 그냥 그 틈새를 비비고 오는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진 자체는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걸 보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장면을 라이브로 보면서 오히려 사령관을 중심에 앉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의 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브리핑을 듣는 장면이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줬거든요.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실제로 내용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인데 오늘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소소한 거긴 합니다. 잔잔한 거긴 하지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끝에 가 서 있으니까 왠지 겸손해 보이고 왠지 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 건 매우 잘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남은 상 받는데 중간에 딱 사진 찍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그거는 저기 대통령과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여사가 현실 권력이 아니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당에서 그 두 분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자체는 좀 반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아니 그거는 듭니다. 제가 뭐 충분히 지난번에도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랬고 뭐 깃발 옆에 서고 충분히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 권력이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델리케이트한 문제다. 한 장관이 나를 까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이게 종이장 하나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지금부터 이제 가야 될 길이 왜냐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예컨대 나는 거부권 행사했는데 총선 지나서 받자라고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을 때 갈등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호김 의원님은 저 사진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다 얘기를 해주시는. 저도 저 사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칭찬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 사진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말하자면 그 윤 대통령과의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본의 아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발언 논란이 좀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민경우 대한연대 상임대표 그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 식민지배 옹호 발언 논란까지 좀 불거졌고요.
자, 지금 저희가 2021년 대한연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원 지명자인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발언도 좀 보실까요?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발언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 발언 논란이 있었을 때 여당이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비판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경우 비대위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노인 폄훼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고 또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과 비대위원장이 연락을 해갖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그 문제가 지금 가라앉나 했는데 지금 또 그 일본 식민 지배를 옹호한 듯한 발언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한 가지 또 오해하는 게요. 이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길게 한 말에 대해서 맥락까지 연구하면서 살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논란 많은 발언이 나오면 실제로 민경우 비대위원이 어떤 점에서는 의미 있는 또 어떤 활동도 하고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보수 지지층이나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당 비대위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인 폄훼 발언만 있으면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가라앉나 했는데 또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일본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가뜩이나 저 국방부에서 정신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독도에 대해서 마치 또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을 해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과한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사과할 문제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심이 부글부글하는 상황에서 또 일본 식민 지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야당이야 신바람나게 비난하고 공격하겠죠. 지금 총선이 또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조처를 내리느냐를 지금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선 뭐 대한노인회 빨리 가야죠. 다만 이제 대한노인회 일정 때문에 그렇게 빨리 조정이 안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면은 비대위원 구성을 당이 아무도 몰랐다. 전적으로 비대위원장이 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겨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을 진짜 실질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른 사람들 맞나? 이 정도의 스크린도 안 하고 그렇게 고른다는 게 말이 되냐. 비대위의 가장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흠결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첫 단계부터 두 사람이 흠결이 생기고 계속 대한노인에 가는 시점이 늦어지나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계속 또 다른 흠결, 또 다른 흠결,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도의 말이 안 되는 흠결까지도 찾아내는 지경이 되면요. 전혀 본말이 전도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과연 진짜 호남 대한포럼이라고 한 박은식이라는 분은 젊은 분이지만 사실은 과연 성인지성이라든지 감수성이 있는 건지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마음 자체는 과연 남성 중심의 유교적 질서에 있고 한 분은 또 거의 뭐 친일파 비슷하게 또 그런 프레임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안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건너왔는데 물론 지나치게 공격한 민주당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한동훈 후보 자체가 출발하기도 전에 뭐 한두 사람은 사퇴해야 되는 당내에서 비운계들은 당장 흔들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고 그 전부터 한동훈 결단을 좀 장관은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사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과를 빨리 가서 오늘 밤이라도 뭐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서 뭐 재발 방지 대책을 한다든지 뭐 그야말로 그 옛날에 그 민주당 김원경 비대위원장 네. 하든지 이 민경훈 씨 사진을 흔들고 뺨을 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노인 폄훼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로이긴 하지만은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일 발언이 또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발언도 상당히 공격의 빌미가 된다라는 점에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에서는 또 이제 지금 그 박은식 비대위원회 그 소위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요 또 논란이 있는 발언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마 비대위원회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이렇게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니까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과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유권자이고 보통 이렇게 빨리 고개를 숙일수록 용서해주는 분위기가 정치권은 있는데 이 검찰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조금 그 인식이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하면 곧 유죄로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 기소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논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잘못을 하면 빨리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노인 폄훼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이 뭐 과거에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가 아닌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과를 전화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일 발언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장 큰 킬러 문항인 줄 알았더니 지금 그 외에도 지금 난이도가 꽤 큰 지금 문항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 킬러 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근데 같은데. 잘못 처리하면은 이게 이제 진짜 준 킬러에서 또 한번 정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사과 혹은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에서 꺼낸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국지 정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네, 사극은 늘 최수종 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최수종 씨뿐 아니라 농구의 피벗 플레이 얘기도 하고요. 오늘 뭐 소설 모비딕의 한 구절도 언급을 해서 기존 정치권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한동훈 스타일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뭐 모비딕 이야기는 이제 원내대표의 경험을 이제 그렇게 샀고요. 스타벅에 대한 선장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내대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발언에서 나온 것 같고요. 삼국지는 결과적으로 서로를 돕는 윈윈 플레이 하자는 것이지 배신의 정치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마도 이제 또 이준석 대표는 아주 신나게 제갈량은 뭐 졌다 이런 얘기에 정치라고 하는 건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한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받아치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뭐 피벗 플레이든 어쨌든 상당히 현란한 수사를 통해서 뭐 소위 뭐 동료 시민부터 그냥 기존의 문법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따라가기도 굉장히 벅찬. 기존에 많이 듣던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들. 그래서 현란한 어떤 미사 여구들이 나오고 있다. 거의 대치동 학원 수준에서 공부를 배워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부분이 안정감과 그야말로 어떤 그 성과로 나야만 이렇게 가는 것이지 초기에는 현란한 어떤 발언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제가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으면 비대위원장이 가져올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 경제 아니었나 하는데 아쉬운 게 이번에도 다양한 비대위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비정치인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전문가 또 글로벌 금융 전문가 이런 분들 한 분 꼈으면 훨씬 더 이게 여당으로서의 현재 가장 핵심이 뭔가는 알고 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연대적 형태 그게 이제 동료거든요.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그 펠로우십의 구분을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잘못하면 멋만 부린 비대위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앞서 이제 발언 들으셨지만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평소 삼국지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나온 이준석 전 대표의 SNS 글을 좀 보실까요? 제갈량이 살던 방향으로 살고 싶냐, 동탁과 여포같이 살고 싶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제갈량의 삶을 동경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한 위원장이 앞서 제갈량은 결국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겨냥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준석 배틀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둘이 저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요새 티티카카라 그러나? 하는 걸 보면 꼭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뭐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저 두 사람이 같은 당에 있으면은 당내 쟁명이 참 흥미롭겠구나 하는데 지금 같은 당은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수락사를 보면은 그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586 특권 정치 세력 그다음에 그 당내의 어떤 기득권 세력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전장이 넓혀져 갖고 이준석도 이제 또 하나의 대성이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게 발언할 때 보면 최수종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젠가 탈당사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사를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모비딕에서 한국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지금 거의 날뛰는 수준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삼국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비단 주머니 얘기를 하면서 제갈량을 많이 언급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자 아주 세게 나왔어요. 동탁 여포. 그러니까 갑자기 초선이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어차피 여포는 동탁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탁과 싸우고. 앞서 이제 김용주 전 의원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어차피 여포는 동탁을 찌른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들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인이 요번에 이 당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나섰지만 출마하지 않겠다 그럴 때 저는 그 현재 권력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출마를 해가지고선 내년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그 미래 권력으로 단단히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권력에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좋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여포 동탁 이 인용구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진짜 아주 폐부를 깊이 찌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 얘기 그만하고 한 사람은 신당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비상대책을 통해서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에 승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와 방향을 좀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중에 한 사람은 어차피 국회에 입성하지 않겠지만 총선 끝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 배틀이 시작됐는데 지금 워낙 뭐 국민의힘도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하겠다고 나갔으니까 각자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참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속도를 내는 걸까요? 이준석계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이긴 경기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용산에서 만들어낸 당대표를 쫓아내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셨는데 왜 이런 비상사태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 없이 상대 당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찍어야 돼. 민주당 찍지 마세요라는 것밖에 사실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태에 있는 정당이 이번 공천을 거친다고 해서 더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인물들로 구성이 변경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반성이나 성찰 없이 그냥 민주당 찍지 마세요. 이거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거는 서로 마찬가지도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또 천하람 위원장은 뭐 순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자기의 선택지는 오히려 신당을 가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비례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수도권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고향인 대구에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준석은 왜 노원구 고깃집에서 탈당 선언을 했는지부터 답을 줘야 돼요. 예. 자기는 왜 나는 나를 쫓아낸 우리 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신당 선언합니다.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천하람 위원장이 왜 이 당에 나가냐 하는 데 있어도 그건 난 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자기가 믿는 사람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 당을 나간다. 그거는 명분이 아닙니다. 청년 세대로서 예컨대 현재 양당 체제의 문제라든지 예. 또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 네. 이렇게 깃발을 들어야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나간다고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있었던 당에 대해서 소위 뭐 침 뱉거나 고춧가루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 좋았다. 어쨌든 갈등이 있어서 나가지만 더 좋은 경쟁 체제를 하겠다. 예. 어쨌든 본인이 보수 아닙니까? 어디 갑자기 진보가 됩니까?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한다. 이준석 정치가 뭡니까? 새로운 더 나은 대안을 하기보다는 한동훈하고 말싸움에서 좀 더 서로 아프게 찌르기 펜싱하는 그것밖에는 안 느낍니다. 예, 조금 미래 비전을 더 구체화했으면 어땠을까 얘기해 주셨는데 허은하 의원이 다음 주 중에 거취를 네.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천하람 위원장은 허은하 의원 외에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참여할 것 같습니까? 와, 글쎄요. 사실은 3당을 추진해가지고 잘된 사례가 사실 그렇게 한국 정치에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그 금요일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3당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희망,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 참숯갈비집인가 거기에서 그 탈당사를 하는 거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그 당 개혁신당이라 그러든가 그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이미 80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허은하 의원 외에도 지금 그 합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다 그러고 또 아마 지금 그 공천 물갈이가 되면은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정치 환경이 김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 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젊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신한 신당 그 창당을 하는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야당의 이낙연 신당 흐름도 지금 좀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동교동계 6선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는
도덕성과 공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50년 친구인 이낙연의 외로운 투쟁을 제가 양심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자, 이석현 전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동교동계 인사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투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당과 함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낙연 신당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불출마를 하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육선까지 했는데 한 번 더 나오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안 줄 것 같으니까 그 이낙연을 팔면서 신당을 하겠다. 아, 근데 이건 김영주 전 네. 의원의 해석이시고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저런 방식에 그러면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 싫으면 이낙연을 좋아해야 되냐? 난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말 그 전에 저분이 과연 당에서 얼마나 본인이 안정될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가? 난 그런 기억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개인 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자기 공천 받기 어려우면 뭐 전체주의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으로 국민의 미래를 그런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이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으면 좀 진정성이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자, 이렇게 뭐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서 내일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오전 10시에 만난다 이런 속보가 오늘 저녁에 전해졌거든요. 뭐 명락회동 성사 가능성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만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구를 받아온 통합 비대위를 수용할까 여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통합 비대위의 전제가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내려놓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은 아마 이런저런 그 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내년 1, 2월쯤 내려놓을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당장 내려놓을까? 근데 만약에 내려놓는다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안 내려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참 그 흥미로운 것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재명의 줄을 서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항상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을 할 거란 말이죠. 아무튼 제 생각은 조심스럽긴 하나 내일 당장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반응은 오늘 내일 뭐 대안을 가지고 가냐 이 질문에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서로 이제 노력해 봐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일 어떤 진전된 얘기를 가지고 갈까요? 내일 당장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께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만나라 그리고 통합의 행보를 가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의찬, 강의원 이분들 문제 때문에 호남이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정세균 총리도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절벽에서 손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선 후퇴하라고 소탐 대실하지 말라고 그런 정도 해서 만에 하나 말하자면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총리 지지, 김부겸 총리까지 가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그런 모임이 될 테고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제안으로 가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뭐 의미 있는 결과를 나오지는 않겠다. 이선 후퇴하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미 마음은 떠났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그러니까 특히 공관위원장은 선임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톡단에 결국에는 공천에 대한 뭐 다
친명계를 다 신고 난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러리 서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그것과 다른 어떤 특단의 대안이 아니라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이낙연, 이재명 두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하나 이제 고지를 드릴 텐데요. 지난 12일 뉴스나이트에 패널로 출연한 신경민 전 의원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과거 공천 과정과 추징금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당시 당규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천을 받았고 그간 추징금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YTN에 알려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패권과 팽창야망을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모실 걸 알고 있는데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학부 문제로 엑시스탈렸습니다. 하의를 표명했고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구속영장 기각으로 합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 흐름은 좋아진다. 장 봐도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 기준금리는 7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전 비혼주의자입니다. 저출산으로 50년 후 우리나라 총인구는 3,600만 명으로. 차량이 움직이지가 않아갖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정당한 경찰 윤리력 사용을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놔서 It's really hot. 시설도 쾌적하지가 못하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의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답답해! 협의하네! 해결하라! 올해 마지막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압골 영향으로 주말 아침 중부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점차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도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강원 내륙 최고 10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11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차량과 장비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눈이 내리기 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된 제설함에는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낙상 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서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건 지난해와 올해 2해뿐입니다.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건데 돼지고기와 우유, 달걀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폭염과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6%, 수산물은 5.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 11.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사실 이번 23년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해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가 1년 전보다 4.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처음으로 외식 배달비 지수를 산정해서 공표했습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해 11월 상승률 3.9%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배달비는 3,000원이 10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금리차를 최대폭으로 벌린 채 기준금리를 7차례 동결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우리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까지 남은 마지막 몇 걸음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상저하고 반등 기미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도 더뎠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는 와중에 가계빚은 꼬박꼬박 쌓였던 2023년. 한국은행은 연초부터 줄곧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며 마침내 금리 인하 논의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미국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금리를 0.7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씩 3차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르면 내년 2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섣부른 과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 게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관건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2% 수렴 시기는 내년 말쯤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를 국내에서 가장 어둡게 전망한 LG 경영연구원 역시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공포보다 긴 경기 불안과 침체 속에 금리 인하를 경기 회복 신호로 기다리는 건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 통화당국으로서는 아직 기대보다는 부담을 헤아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필요한 경우 현재 운영 중인 85조 원 규모 시장 안정 조치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이에 더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유동성 자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하고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서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면책 특례를 적용해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선 폭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오송에서 청주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이 사고의 1차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자, 사고 발생 반년이 지난 현장을 이성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폭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로 들어차버린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급격히 불어난 물에 차도를 통과하던 시민 14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 수십 차례의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한 관계기관은 없었고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서로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심리치료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지만 아직도 좀 괴로워하시고 아직까지 정상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 정신치료를 받으시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트라우마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육도 받고 여기에 기약 없이 길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 결국 유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사와 관련 자료 연구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사고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그날의 참사가 다시는 반복해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참변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깊은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그 유가족들은 물론 슬픔이 많이 하겠지만서도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안 나게 되도록.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68일째. 유족들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 시민들이 더는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1만 8천여 제곱미터가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 당국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영변 핵단지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가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통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은 낮지만 핵 잠수함에 필수적인 소형 원자료를 만드는 시험 등 군사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화면 오른쪽 실험용 경수로가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0년부터 30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여름부터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를 시험 가동해왔다며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수로는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용이라며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30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로라면 영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과 거의 유사하다며 실제로 전기를 생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인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 종류를 많이 늘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량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만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의 제조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초정밀 탄도미사일 현무4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단 하루만 주고 이튿날 속전속결로 임명했는데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틀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충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인사청문회 날인 27일.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기한을 이튿날인 28일 단 하루로 정하고 바로 다음 날 임명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2, 3일의 말미를 줬던 최근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임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을 하루만 준 건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뒤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김홍일 방통위원장마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장관 때처럼 재송부 시한을 하루만 준 뒤 이튿날 임명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문회부터 임명 과정까지 내내 가시밭길이었던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이 추진할 각종 방송 정책을 두고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한식 메뉴로 식사했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관섭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하 변호사도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물었고 한두 달에 한 번 상경한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과 지난달 대구 사저 방문에 이어서 3개월째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집권 여당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비상대책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심의 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96.61%의 찬성률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면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일부 비대위원들의 과거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인과 여성비하는 물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이 비판받고 있는데 여당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 민경우 비대위원이 1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옛날에 한반도나 그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건 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권 출신 전향 인사인 민 의원은 비대위원 내정 직후에는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민 의원은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역사관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까 노인 발언에 대해서는 재산 반성을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수탈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개척의 역사입니까? 당은 과거 발언이고 바로 사과했다는 점을 봐달라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불거진 역사관 논란의 경우 첫 보도가 발언을 왜곡해 나갔다며 일단 엄호했지만 그 보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낸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파장은 또 다른 보수 논객인 박은식 비대위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소득에 따라 혼인율이 높아지는 자료를 거론하며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주장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민주당은 두 비대위원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부실 검증으로 막말 극우 인사들을 안치고는 침묵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5천만의 언어로 말하겠다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비정치인 비대위를 강조했지만 상당수는 보수 논객이나 여권의 우호적 활동을 하던 반정치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막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을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아 필수 지역의료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필수 의료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내년에는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 폭발 충격으로 주변 상가와 집들까지 100곳 넘게 피해를 봤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자비로 가게를 수리해야 할 처지고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 신세가 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주변에 불에 탄 집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처 상점 유리창들은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뚫려버린 벽과 무너져 내린 천장을 보면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와 주택 등 110여 곳에서 폭발 피해를 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게가 파손된 상인들은 막막함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폭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비로 수리하고 영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보험 약관에 불이 붙어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이 무의미한 거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업을 위해서 제 스스로 다 치우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길 건너에 있던 집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 급한 대로 강아지들과 함께 몸을 누이고 있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다 수리하기에는 저희가 힘들거든요. 다양한 문제가 지금 아직 많은데 뭐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건 없으니까.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수거한 가스통과 배관, 밸브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누출 지점과 폭발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발 피해를 본 술집에서 맥주와 전기밥솥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제기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같은 상가에서 운영되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서로 다른 업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작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15만 원의 관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빌보드 어워즈의 K-팝 분야가 신설된 것만 봐도 K-팝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오곤 있지만 단체 차원에선 인지도나 대표작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주목한 건 이 부분입니다. 순수예술을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보고 지원을 통한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수예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작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환경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문화 소비 의향은 크지만 비용 고민이 많은 성년기 진입층 19세 16만여 명에게 당장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5만 원 한도에서 공연과 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만들고 소액 다건 중심, 중복 지원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정 시기에 열려온 대표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다른 비슷한 행사들을 통합해 축제처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현재의 문예기금으로 목표대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려면 매년 지금보다 3배 많은 5천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마다 시마다 문예회관 등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공연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 낭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작품의 질과 공연장의 안전을 담보할 전문 인력 흉화 문제 계획도 아직 현실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 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속초시, 통영시 등 13곳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광역시 권역에서 2곳,
경기권 1곳, 충청권 3곳, 강원권 1곳, 경상권 3곳, 그리고 전라권 3곳 등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 예비사업 추진 실적 심사를 거쳐 내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호주 시드니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은 연말 연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 명소입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 등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4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의 새해맞이 행사. 화려한 불꽃놀이와 거대한 비디오 프로젝션 등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올해는 원주민 전통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을 시드니 하버 브릿지의 철탑에 저녁 내내 투사할 예정입니다. We are on Aboriginal land and we are celebrating that living culture that is here and really deserves to be recognised on that global scale. 올해는 오페라 하우스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불꽃놀이를 진행한 기획자는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000 cues used to synchronise the fireworks to the soundtracks. In excess of 4,000 hours goes into New Year's Eve. 8.5 tonne of fireworks, 13,000 aerial fireworks, 36,000 ground-based effects. 뉴욕 타임스스퀘어에는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을 위한 볼드럽 행사용 거대한 볼이 등장했습니다. It is the largest crystal ball in the world. It is 6 feet in diameter, it weighs nearly 6 tons, and it's clad in over 2,000 crystal triangles. 영국 런던에서도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the place to be on New Year's Eve, so those 100,000 people who are lucky enough to get tickets, unfortunately they have all sold out now, although I believe there's a second phase coming. 올해 런던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1,600만여 명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해 맞이를 위한 행사 준비에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루 동안 러시아 미사일 122발과 드론 36대가 발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16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측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침공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위 대신 말썽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은 내일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그 밖에 강원도에 최고 10cm 안팎,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비와 눈이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새해 첫날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